네, 제가 뭐 PDF로 정리해 놓은 거는 따로 원하시면은, 네, 뭐 링크 통해 가지고 보셔도, 네, 될 것 같고, 네, 개요는 뭐, 사실 뭐, 심플합니다. 그래서 다들 다 딥러닝 하고 하는데, 좀, 나도 한번 딥러닝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조금 더 좀, 실제로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진짜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데, 되게 막막하죠. 실제로 막 이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죄송해요. 수학 공식 같은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이게 사실 되게 막 압도당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래도 소시적에는 다 사실 안 배운 건 없죠. 근데 다만 그냥 안 배웠다는 생각을 합리화할 정도로 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2년, 작년 기준으로 한 2년 전쯤에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글 내용 좋으니까 한번 눌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코세라 머신러닝 강의가 그래도 전공법으로 피하지 않고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보게 됐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슬라이드를 어,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첨삭을 한 거고요. 이게 코세라 강의는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한글 자막이 있고, 그 뒤부터는 사실 영어 자막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이런 자막 자체는 있으니까 최대한 좀 따라가시거나 혹은 이 슬라이드에 이미 해석된 거를 좀 이정표 삼아서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읽기에 앞서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잠깐, 이 중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네, 뭐 밑에 설명도 있고, 슬라이드에 한글 주석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냥 글은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 슬라이드에 있는 한글 주석만 그냥 쏙쏙 다 그냥 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코세라에서도 제공해주는 그 슬라이드가 이제 정리된 PDF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영상이랑 대조를 해보면 영상 대비해서는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거 영상을 다 각각 개별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제 생각에 커버리지로 보면은 거의 다 스크린샷 떴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은 뭐 부족함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이런 논문이든 뭐든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으로 좀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이거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는 좀 더 찾아보시면은 요새 뭐 되게 자료들 되게 많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크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보면은 그냥 큰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냥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개념이라 하면은 이걸 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결국에 학습이 되는구나라는 어떤 직관적인 인투이션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그런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혹은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인 거는 거의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디시전 트리 정도 있을까요? 있는데,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직관적인 이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수학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셔도 그거는 뭐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거는 나중에 다른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다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하는 걸로 이번 구원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이 기계학습 강좌가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이 코스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 이게 매트랩으로 이제 뭐 이런 거 실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이
코스의 목적이다라는 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머신러닝은 뭐 일상생활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구글에서 하는 이런 굉장히 좀 관심 있으면 아실 만한 그 레리 페이지가 만들어서 페이지 랭킹이 페이지 랭크만 하더라도 사실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의 검색의 정확도가 최적화가 일어나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머신러닝의 범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알파고 이후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애플의 이런 포토 앱 같은 것도 뭐 구글 포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어떤 뭐 배경을 인식한다든지 이래서 실제로 뭐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이런 거 검색해도 따로 제가 뭐 정답지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색이 되고 혹시 구글 포토나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으면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되게 예전부터 유명했던 그 머신러닝 문제로는 스팸 필터링이 있습니다. 스팸이 그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뭐 이메일 시스템 예를 들어 뭐 지메일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이거 그 스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잖아요. 이런 지메일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스팸 처리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에 있어서 그 기능 자체를 사실 뒷단에서는 정답지로 쓰는 거예요. 아, 이 메일은 스팸이야. 근데 스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충분히 많이 쌓여 있으면은 그 모수로 본다면은 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런 스팸인 경향이 있는 것들이 이런 피처들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처나 이런 용어는 먼저 쓰긴 했는데 차차 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머신러닝은 그러면은 네, 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계학습은 네, 죄송합니다. 클릭을 했는데 네, 기계학습은 AI 분야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AI라는 큰 범주가 있고 거기 안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학습하게 하는 뭐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범주도 있는데 반대로 유명한 게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특히 이 가우시안 분포나 아니면은 베이지안 확률 그다음에 그 프라이어 포스테리어를 이용한 그 통계적 기법을 통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제 보통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있고 해서 사실 머신러닝 자체가 AI라는 용어랑 좀 같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은 머신러닝도 AI라는 큰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머신러닝 자체는 다시 보면 여기 안에 딥러닝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영어로는 뭐 reinforcement learning, 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자체는 기계가 좀 스스로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죠. 스스로 좀 뭔가 어떤 알고리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최적화에 의해서 뭔가를 뭐 예측을 해준다든지 뭔가 최적화를 대신해준다든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학문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머신러닝의 또 추가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일단은 뭐 이런 웹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크롤링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건 뭐 웹 클릭 로그나 아니면 그런 의료 쪽에서는 전자 의료 기록 같은 걸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의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엑스레이 사진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웹 클릭 로그라고 하면 웹 클릭 로그를 가지고 이 사람이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메인 널리지를 이용해서 어떤 그 룰셋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로 의해서 뭔가의 자동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이거를 학습시켜서 이거를 어떤 품질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머신러닝을 그런 것들이 머신러닝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 요런 보면은 자율주행 헬리콥터라든지 어떤 필기체 인식이라든지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에서도 뭐 이런 기계학습 혹은 뭐 영어로 하면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그 도입하고 이용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뭐 자율주행 헬리콥터라고 했는데 더 와닿게 하는 드론 같은 거 있죠. 드론을 뭐 무인주행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때까지의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개발자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그 뭐 X, Y, Z 축이 있을 거고 어떤 자이로 센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 엑시스라고 하나요? 그런 축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이게 비행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사실 좀 그 전통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좀 머신러닝 각광을 받는 거고요. 필기체 인식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은 필기체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숫자 1, 뭐 2, 이런 게 있죠. 이런 방금 쓴 이런 게 되게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숫자를 이렇게 2처럼 이렇게 이쁘게 써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2를 되게 좀 허접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1도 그냥 단순하게 거의 그냥 이렇게 뻗침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꼭 위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경우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3을 쓰더라도 3을 똑바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좀 잘못 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필기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이거를 뭐 경계선을 이렇게 다 따가지고 최대한 그 픽셀의 분포를 봤을 때 이거는 거의 3이야. 아니면 이건 1이야. 라고 했는데 이런 걸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많은 데이터에서 정확도를 보자고 하면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는 예외 상황이 너무나 많아서 한 60%, 7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방법으로는 너무나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런 기계학습이나 이런 분야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고도화를 했을 때는 거의 이런 것들이 99.9%의 거의 정확도를 이제 발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에서 이제 그 머신러닝이 필요한 어떤 필요성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굉장히 발전해 오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분야가 예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각광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모든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사람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제 가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란 도대체 뭐야라는 것들을 좀 곱하게 정의할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 있어서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 이런 일반인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도 뭐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전문가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도 뭐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 분야에서 종사하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거는 조금 짧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얘기한 거는 어떤 명시적인 프로그램이 없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분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참고했던 건 어떤 이 오델로라는 게임에서의 이제 이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이거를 실험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했었는데 그때의 이제 이분의 인투이션은 그런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현재까지도 굉장히 이 정의가 거의 맞는 것 같아라는 걸로 얘기하는 게 이 톰 미첼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여기 보면 E라는 이제 스펠링과 T라는 스펠링과 그 다음에 P라는 스펠링이 있는데 여기 밑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작업을 T라고 보고 경험을 E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모델 성능을 P라고 한다면은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경험 E를 얻어서 결국에 P를 향상시키는 분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냥 탄탄히 들여다보면은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갑자기 듣다 보면 사실 바로 이렇게 막 확 이해가 되진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체커, 그러니까 혹은 뭐 체스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아니면 뭐 알파고의 어떤 바둑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T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체스를 잘 두게끔 기계학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 판 한 판을 계속 두면서 이제 이 훈련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T라고 보는 거고, E는 여러 판 돌려가지고 없는 경험, 이거 자체를 그냥 경험, E라고 보는 거고, P는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적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길 확률 정도를 P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알파고는 실제로 이제 뭐 이세돌을 이길 정도니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스팸 필터링에도 예를 든 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정의는 했으니까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머신러닝 안에서는 또 세부 카테고리로 어떤 분야들이 있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그 기타로는 어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어떤 추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강의에서 다루는 거는 사실 이 아더스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여기에까지만 다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한국어로 하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지도학습 혹은 뭐 교사학습이라는 얘기까지도 단어를 쓸 때도 있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비지도 학습 혹은 비교사 학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나오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에 좀 연장선상이고 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간단하게 하나씩 조금 더 이제 살펴보자면요.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정답지가 있다 혹은 라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그 사진을 무수히 많은 사진을 우리가 구글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진을 거의 막 수천 장, 수억 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사진이 개인지, 어떤 사진이 고양인지, 혹은 수많은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개인지, 어떤 사진이 고양인지를 맞추는 문제를 그냥 기계학습으로, 머신러닝으로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 고양이 사진이 있고 개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진이 예를 들어 한 뭐 100만 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다음 개 사진도 한 100만 장 있다고 치면은 이 많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 100만 장을 이용해서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 사진은 고양이야, 고양이야, 고양이야. 라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옆으로 찍은 고양이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흑백의 형태의 고양이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일부만 등장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는 개대로 이 사진은 개야 라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사람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정답지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정답지가 있는 방법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뭐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징점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인식을 해봐 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크게 보면은 이 분류라는 방식과 회귀라는 방식 사실 영어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혹은 리그레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 조금 단어가 익숙하신 분은 이 말이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이게 이상값인지 연속된 값인지 인 거고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분류 문제는 그냥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 주식에서 주가를 예측한다고 보죠. 주가를 예측한다고 볼 때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를 맞추는 거를 머신러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일은 예를 들어 특정 주가가 오늘은 10,000원이었는데 내일은 이게 뭐 이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 20,000원이 될 것 같아 혹은 뭐 5,000원이 될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올라가냐 떨어지냐 트루냐 폴스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그 확실하게 이산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10,000원이 20,000원 되냐 5,000원 되냐가 사실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등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된 값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점에서의 이때는 값이 얼마야? 라는 거를 맞추는 문제를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념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거는,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 어떤 게 나오는지 잠깐만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즈 러닝 정답지가 있는 그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리그레션 문제, 그러니까 연속된 값에서 어떻게 정답을 맞추는지,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지, 기존의 정답지를 통해서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집값을 예측할 때, 가로충은, 어떤 집의 평수고, 여기는 집값. 있을 때, 이 X 하나하나가 이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부동산 회사다 혹은 뭐 이를테면 뭐 네이버 부동산이다 이러면 이제 그런 뭐 호가 혹은 실제 거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는 뭐 오레곤, 포틀랜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있을 때 실제 그 리그레션 문제 혹은 그 리그레션 모델을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은 그 데이터가 그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750 제곱피트 혹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한 17평짜리 뭐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17평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얼마일 것 같아? 기존에는 있던 어떤 이런 추세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때까지 없었는데 얘는 얼마일 것 같아? 라는 걸 맞추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뭐 머신러닝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혹은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실 어떤 추세가 있잖아요. 사람이 인식하기에도 어떤 추세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이런 추세를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추세선이 있으면은 사실 이거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등장하지 한 적이 없는 이런 뭐 아까 17평이라고 예를 들었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한 이쯤이니까 한 이 정도 가격일 것 같아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거 슬라이드고요. 그런데 사실 이 추세라는 거는 사실 다시 고등학교 수학으로 잠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를 뭐 1차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뭐 곡선이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 있는 걸 2차 함수라고 하고 뭐 이게 두 개 있는 거 3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1차 함수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2차 함수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뭐 2차 함수가 더 적절하게 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2차 함수가 더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뭐 아파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평수가 점점 늘어나는 데 있어서 평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비례해서 가격이 비싸지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런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20평 평당가가 제일 비싸고 30평이 그거보다 좀 더 싸고 40평 더 싸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리그레션 문제에 대한 예시를 통한 이해였고요.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예를 들자면은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가로축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가 존재하고 어떤 유방암 환자가 가지는 종양의 크기나 혹은 이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이런 것들이 의료 기록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놓은 상태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양성 종양,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악성 종양. 뭐, 맥락상 제가 의료 쪽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악성이 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
그냥 사실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종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좀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좀 악성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까의 리그레션하고 달리 어, 0, 1 혹은 Y, yes or no인데 no는 악성이 아니야 하니까 no인 거고 yes는 악성이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등장하지 않은 한 요 정도 크기의 종양을 가진 환자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악성 종양을 가진 사람일까? 양성 종양을 가진 사람일까를 한번 맞춰보는 거가 이제 이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단순하게 보자면은 이렇게 yes or no를 어차피 X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양성은 그냥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 빨간색 X로 된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꼭 이 yes or no를 그냥 더 선형으로 이제 1차원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팅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한 이 정도 종양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양성일까 악성일까를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종양의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나이랑 종양의 크기가 있잖아요. 사실 20대가 종양의 크기가 크더라도 뭐 엄청 크면은 그건 또 이제 악성일 수 있지만 보통 젊은 사람은 종양이 나타나도 이렇게 건강검진 같은 거 해봐도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의 종양 크기가 작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종양 크기라고 하더라도 더 위험하다 이런 그 결정을 보통 내리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나이와 종양 크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계학습에 의해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런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런 종양 크기의 어떤 환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양성이야 악성이야를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예측을 하는 방법은 아까 리그레션에서도 추세선을 만든 것처럼 1차 함수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이 경계선이 되는 1차원 함수를 만들 수 있다면 이 경계선 기준으로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은 양성이야,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은 악성이야 라는 거를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 한국어로는 결정경계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개념이 사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그레션 문제도 풀긴 하지만 좀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정경계 개념은 나중에도 되게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떤 게 있을까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게 막 어떤 황금빛 어떤 파랑색 같은 그런 걸로 느껴졌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 병답지를 이거 다 때려 넣어 줘야 되잖아 라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어떤 개념이라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막 이거 그냥 정말 막 알아서 다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분야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공짜는 없다라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런 실제로는 좀 수고스러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잠깐 짧게 하자면은 이런 X1이라는 그러니까 가로축이 있고 X2라는 세로축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가 한 그룹이 한 두 가지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그룹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한 그룹이 있고 여기 한 그룹이 있어요라고 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분야가 이런 쪽의 분야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뭐 구글 뉴스가 뭐 자동으로 분류되고 혹은 어떤 뉴스 기사에서 정말 뭐 뉴스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뭐 분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자동으로 막 그런 제목도 뽑아주고 혹은 뭐 문단도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분야에서 다 파생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 DNA 염기 서열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명이 가지는 DNA가 그냥 요렇게 하나라고 보신다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돌연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돌연 유전자를 안 갖고 있는지를 이 기계한테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든 그니까 좀 그룹핑을 해봐라는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를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룹핑을 해서 그룹핑 된 거를 사람이 혹은 뭐 데이터 분석가가 실제로 봤을 때, 특정 그룹에 있는, 이 군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염기 서열에 있어서 어떤 뭐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는 이런 되게 나중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크게 이제 그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좀 살펴본 케이스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약간 개론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를 좀 수학적인 것까지 다뤄서 좀 완벽하게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하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처음에 이제 익히는 거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면은 처음부터 복잡하면은 겁먹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수가 하나 있는 걸로 한번 그냥 익혀보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거기에서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뭐 집값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추세를 예측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좀 수학적인 이런 기호들과 수식들로 좀 환산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 노테이션 그러니까 수학 기호들을 이제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노테이션이라고 된 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개가 있는데요. M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할 데이터 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밑에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복잡한 것 같아요. 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M이라고 한 거는, 가 있고, 그 다음에 X, Y가 있는데, 어려울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있으면은, 아까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죠. X축은 집 값이었고요. Y축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집의 크기죠. 집의 크기였고 Y축이 집 값이었잖아요. 값이었을 때 그럼 그 X축에 해당하는 이 X를 그냥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크기 자체를 모아놓으면은 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Y 혹은 Y는 정답지를 표현할 때 보통 Y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Y 값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어떤 뭐 y는 ax 플러스 b의 그 y라는 개념보다는 y는 정답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다른 뭐 어떤 논문을 보시더라도 그냥 y는 정답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랬을 때 2104라는 뭐 집 크기에서는 460이라는 뭐 460만 달러 혹은 뭐 400 4,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한 쌍의 페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를 모아놓은 그냥 테이블이고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개수가 총 m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m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게 한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m은 10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 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m은 학습할 데이터 수, x라는 거에 있어서 동의어가 중요한데 x는 다른 말로는 input variable, input 변수 혹은 feature. 그 중에서도 사실 요새는 feature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feature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feature를 뭐 어떻게 추출해야 된다 등등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이 feature를 그냥 입력합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 값에 해당하는 거는 output variable 혹은 output 변수 혹은 타겟 변수라는 의미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처 혹은 타겟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요 용어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근데 M이 47이다라는 건 데이터가 지금 47개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요거가 X1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가 X2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그냥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그 추세가 1차원으로도 이제 예측이 될 수 있고 어떤 2차원으로도 예측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통계에서도 많이 쓰는 이거를 그냥 가설 혹은 가설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ypothesis라고 부르는데 이 가설 함수는 사실 설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이 머신러닝을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이 직관과 어떤 인사이트와 그 사람의 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떤 집값이 있으면 집값을 최종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가설이 있어서 이런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이 전혀 등장한 적이 없던 집값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가설 함수가 그걸 딱 보고 여기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면 얘는 한 이 정도야. 이걸 예측을 하겠죠. 그거 자체가 예측되는 값, estimated price or value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인 거고 그거에 있어서는 이 h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답지인 트레이닝 셋이라고 불리는 훈련 셋이라고도 부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거는 차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등장을 했네요. 네, 그랬을 때 이 H를 그러면은 이 사실 우리가 어떤 H가 1차원이 될 건지 2차원이 될 건지 혹은 1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지라는 문제는 일단 차치해 놓고 일단은 이런 H 함수 자체를 통해서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나 어떻게 그러면 이런 그 추세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보자면은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H 함수를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기호만 그럴듯하게 한 거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H 세타 x라고 부르고 이 1차 함수 자체를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요거는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진리도로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로 그냥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개념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a가 이 세타 1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b가 이 세타 0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a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b 혹은 그냥 되게 그냥 유식하게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hx 함수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울기와 절편을 가지고 플로팅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이 기계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적어놓은 건 굉장히 많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hx를 정의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리그레션을 할 수 있다, 회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냥 기호들은 정했지만 아직까지 수식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머신러닝을 돌릴지에 대한 이 수식을 정의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뤘던 거는 그냥 이런 훈련 예제가 있으면 이게 한 47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hx를 그냥 이런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라는 걸로 수식을 정리해서 한번 추세를 맞춰보겠다. 어떻게 맞출지는 앞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에서부터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수식은 정의를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세타 제로를 어떤 값으로 둘지, 세타 1을 어떤 값으로 줄지가 사실 추세를 예측하는 데의 그냥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라미터가 도대체 어떤 값이야 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맞추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학적 감각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 부분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될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절편이 여기서 시작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다시 또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각각의 어떤 기울기와 절편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선이라고 흔히 부르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올 건데, 데이터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추세선이 가장 좀 최대한 예측 모델로서 정답에 가까울까, 그러니까 예측이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사실 우리의 어떤 목표 혹은 앞으로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계학습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이그젬플, 정답지를 가지고 좀 이거를 학습을 해보고 싶어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는 좀 수학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조금, 예, 예,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뭐, 동영상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내가 이해할래, 어떤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할래 하셔도 사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추세선이 이렇게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 추세를 맞춰야 되는데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추세선이란 건 뭘까요? 최대한 이 데이터셋, 정답지에 가까이 있는 게 좋은 추세선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맞추냐라고 보면은, 이 y값 기준으로 보면 이 추세선이 가지고 있는 y값이 있을 거고 정답지가 가지고 있는 y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렇게 되겠죠? 한 번 더 그냥 잘 안 보셨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추세선이 지금 요걸로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정답지와 추세선의 어떤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수식적으로 좀 그냥 어려울 건 없지만 조금 고급지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 우리가 예측하는 h 세타 x라는 게 있고 y라고 아까 얘기했던 정답지가 있으면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사실 이 오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오차가 먼 게 있을 수 있고 가까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가까운 게 당연히 좋으니까 이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 최종적인 오차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우리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래. 결국에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프로블럼을 결국에 이 수학적으로 이런 이퀘이션으로 전환해서 우리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걸로 우리는 삼아버릴래,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게 막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오타를 가지고 오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냥 추세를 그리겠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차라는 거는 이렇게 양의 오차가 날 수도 있고 음의 오차가 날 수도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추세선보다 정답지 값이 높아서,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30의 값이고 이게 한 20의 값이면 30-20이니까 10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위에가 어떤 10의 값이고 여기가 5의 값이면 x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어차피 수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5-10 이렇게 되니까 -5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좀 사실 5라는 손실이나 -5라는 손실이나 같은 개념인데, 사실 음수와 양수의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가장 쉬운 건 뭘까라고 하면 그냥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고, 더불어서는 통계적으로도 보면 이거 보통 MSE라고 하죠. 뭐 평균까지 붙인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분산 같은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죠. 분산이라고 본다면은 최대한 정답지에 가까운 분산은 최대한 그 페널티를 적게 주는 거고, 정답지에 먼 분산은 페널티를 많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네, 통계 쪽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여기 루트까지 씌우면 아주 있는 걸로 하니까 네, 뭐 통계 쪽 전공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오차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포인트만큼 있으니까 시그마를 붙이고 훈련 개수만큼 m개를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오타라는 거는 큰 값이 돼도 의미가 있고, 이거를 평균값을 m으로 나눠도 뭐 어차피 추이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아무래도 이런 계산량이라든지 계산하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훈련 m 개수만큼 m으로 나눠줘서 값 자체를 좀 줄여 놨을 때 훨씬 더 이제 좀 계산의 편의성과 용이성과 어떤 효율성이 있으니까 m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영어로는 되게 그럴듯하게 min squared MSC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꼭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 사실 이거부터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같은 건지 나중에 알고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다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런 거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재밌는 건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죠. 2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제곱을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경사감소 혹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부르는 걸로, 그걸 할 때 이 미분, 더 정확하게는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분하면은 2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fx가 x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미분하면 f'x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게 하면 2가 밑으로 내려서 2x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에 2를 붙여놓으면 2가 이거 없어지니까 계산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M으로 안 나눠주더라도 어차피 그 로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 비용이라는 거 사실은 똑같은데 M으로 나눠도 똑같은 것처럼 2로 더 나눠줘도 어차피 발생하는 비용은 똑같은 추이를 보이니까 그 전혀 이제 계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를 붙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네, 여기에서의 hx는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지금의 버전에서는 1차 함수인 세타0 플러스 세타1x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네, 지금까지 정의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로 추세선이 얼마나 이제 정답에 가깝냐,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비용이다, 혹은 영어로 못 떨어지게는 코스트 펑션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정의한 게 이해가 된다면, 요거를 매번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수식을 나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통칭해서 그냥 J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J라고 하는 건 사실 논문마다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셔도 그냥 크게 무방할 것 같고, 이 J라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수식을 정의한다면, 우리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하기 위해서의 목적은 J 세타 제로 콤마 세타 1이라는 요거를 세타 제로 세타 1에 대해서 값을 잘 구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까지 이제 비용함수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비용함수가 어떤 일을 도대체 수행하길래 그럼 그러니까 정답에 최대한 가까운 추세선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했으니까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세타 x는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x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타 제로 세타 1에 의해서 추세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추세선이 좋은 추세선과 나쁜 추세선이 있는데, 좋은 추세선은 최대한 정답지에 가까운 추세선이 좋은 추세선이다. 그럼 그 좋은 추세선과
나쁜 추세선을 어떻게 구별할래? 라는 거는 이렇게 MSE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 자체는 이렇게 그냥 J 세타 0, 세타 1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우리의 목적은 J 세타 0, 세타 1을 이게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100이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고 한 0.1이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그냥 좀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수식을 이미 그니까 사실 변수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뒤에 절편 자체도 그냥 일단 없앤 상태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0 x만 남는 이거를 일단 생각 안 하고 일단 더 이해를 좀 빠르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절편을 일부러 없앤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그냥 기울기만 다른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 인투이션을 가져가 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비용 함수 자체는 아까 세타 0, 세타 1이었는데 지금 세타 1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없어져서 세타 1만 이렇게 남은 거고 요 h 세타 x에서의 의미도 사실은 세타 0가 없는 세타 1x라는 의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됐으면 우리의 골은 세타 1만 최대한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세타 제로는 잠시 동안 없는 거예요. 세타 제로가 없으면 원점만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데이터셋이 이렇게 되고 세타 hx의 세타 값이 1인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돼버리면 그럼 비용 손실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0이죠. 0이죠. 왜냐하면 요것만 말씀드리면 1일 때 1이잖아요, 값이. 그래서 실제로 그 예측한 값도 1이고, 실제로 그 정답치도 1이니까 1-1 이런 식으로 되면 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보시면,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용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예측값과 실제 값을 그냥 계속 차를 계속해서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고 3일 때는 3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 자체는 1일 때는 1이고 제곱, 그 다음에 2일 때는 2고 제곱, 플러스 3일 때는 3이고의 제곱 하면은 이게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이 되니까 밑에 이런 수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계산해보면 뒤에 거 어차피 이게 0이 되니까 이건 의미 없잖아요. 결국에 0이 된다. 고로 이 슬라이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추세선이 정답지를 완벽하게 지나간다면 비용은 0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왼쪽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왼쪽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추세선과 정답지의 분포를 플로팅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럼 세타 1에 대해서 비용값이 어떻게 변하냐를 이제 추이를 보면서 이제 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산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맞는 계산이니까 어차피 슬라이드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이 개념적으로만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조금은 빠르게 갈 거예요. 똑같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비용이 0이죠. 그러면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세타 1이 1일 때는 비용이 0이다라는 걸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가 1일 때는 비용이 0이었다라고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조금 이제 빠르게 가보자고요. 세타 1이 기울기가 0.5면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사실 오차가 이만큼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0.58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나실 때 계산해 보시든지 하면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0.5일 때는 이게 뭐 한 0.58 되는 거죠. 여기 된다 이 의미입니다. 여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조금 빠르게 가보면 무수히 반복을 하다 보면은 기울기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을 거잖아요. 기울기 계속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기울기를 뭐 더 많겠지만 무한대로 갈 수 있겠지만 한 마이너스 0.5부터 2.5 사이의 기울기를 보자면은 그거를 연속되게 쫙 해서 이거를 이쁘게 플로팅을 해보면 이런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재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미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다시 돌아가서 이 비용함수 자체가 사실 2차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결국에 이 가설함수를 1차로 했을 때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비용함수가 이렇게 hx가 또 했을 때 이렇게 2차원으로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함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개념을 조금 더 익혀본다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한 거고 여러 번 설명을 계속 중간중간 했으니까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세타 제로를 빼고 세타 원으로만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러면 뭐 사실은 세타 제로와 세타 원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실 비용을 구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기울기 플러스 절편.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타 원 하나만 있었을 때 비용이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보다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변수가 두 개잖아요. 사실 세 개죠. 그러니까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 있을 때 결국에 j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x축, y축, z축처럼 이렇게 축이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타 원의 값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세타 제로의 값이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아까 그려봤던 것처럼 j라는 이 비용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2차원에서도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곡선함수 2차 함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3차원으로 하더라도 유사하게 그냥 어떤 하이퍼플레인 상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런 볼록한 곡선이 나온다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거를 그냥 다시 또 이제 좀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막 등고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울 건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겁먹어서 계속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추세에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요런 이제 그 비용값을 가지는 거가 있는데 이 등고선, 뭐 영어로는 컨토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엔 저 이거 막 잘 몰라가지고 막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막 등고선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그냥 2차원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오밀조밀한 이 부분이 낮은 부분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긴 부분 이게 높은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자체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형태였잖아요. 아까 그랬을 때는 사실 거의 같은 높이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같은 높이의 값이 세타 1, 세타 제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같은 높이라고 하면은
값이 25다라고 하면 25가 단 하나의 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타 1, 세타 0에 의해서 이게 세타 1, 세타 0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게 무수히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같은 높이에서 산으로 치면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능선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우리 이런 코스에서로 얘기하자면은 같은 J값을 가지는 거를 그냥 요 같은 선에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당연히 더 값이 큰 값이고 이쪽에 가까울수록 값이 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추세선이 있고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800과 마이너스 1.5의 값을 가진다면 얘는 한 이 정도 800과 1.5 이 정도 표시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보면은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세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데이터가 한 요 정도만 거의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절표만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좀 더 그래도 가깝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값이 구해보니까 이 정도 값이 되고 이거를 플로팅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뒤에서도 더 설명하겠지만 이 등고선에서의 이 위치보다 이게 더 가까워요. 그 말은 비용이 더 손실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같은 얘기 한 거고요. 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잘 생각해보면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아까 이 오차가 이 비용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용값이 여기다가 이렇게 플로팅이 되죠. 근데 비용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등고선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비용값이 이런 데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이런 데 있으면 좋다는 얘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값을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용값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드디어 굉장히 유명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감소가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아까 2차원 함수 때는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 3차원 때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에 의해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결국에 볼록한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비용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게 사실 위치적으로 높이로 등고선으로 보더라도 낮은 위치가 좋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3차원으로 이렇게 플로팅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 HX 가설함수 혹은 하이포테시스가 이쁘게 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의 어떤 산처럼 언덕이 있고 이런 것처럼 딱 이쁘게 정말 제일 낮은 위치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되게 험한 어떤 산로처럼 이렇게 비용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비용값이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감소법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높이가 낮은 대로 그냥 강제로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을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가 되든 공을 이쪽으로 굴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굴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공을 여기서도 이쪽으로 굴릴 수 있고 이쪽으로 굴릴 수도 있고 혹은 공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공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하는데 공을 굴려본다는 얘기예요. 굴렸을 때 공이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굴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공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공이 이동하지 않는 제일 낮은 위치까지 어떻게든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비용값이 굉장히 낮은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사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거는
추세선이 이쁘게 거의 그려진다라는 거죠. 다시 뭐 좀 고급지게 하면 피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개념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혹시나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 굴릴 수도 있고, 여기서 굴릴 수도 있고, 여기서 굴릴 수도 있고, 공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되게 제일 좋은 나이스한 우리가 바라는 낮은 높이의 공이, 그러니까 낮은 높이로 공이 굴러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머신러닝을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을 여기서도 굴려보고 여기서도 굴려보고 이거를 그냥 횟수를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거의 그래도 대세적으로는 낮은 위치로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 높이 있죠.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글로벌 이렇게 했네요. 옵티멈 혹은 옵티마라고 얘기합니다. 옵티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제일 낮은 비용값이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는 비용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여기다 적을게요. 로컬 옵티마 혹은 옵티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딥러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글로벌 옵티마에 가깝게 풀었어라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거의 그냥 이 문제 거의 끝까지 풀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다만 로컬 옵티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당연히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성이 많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컬 옵티마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도 굴러가서 여기가 최선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가 로컬 옵티마가 되겠죠. 그 얘기고 여기가 로컬 옵티마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방금 2차원 함수요? 지금 그 공사에서 네네. 그 로컬 옵티마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네. 이전에 네. 그 각 변수가 이렇게 기편적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만 보게 되면 2차원 함수가 나타날 거고 네. 세타 제로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나타날 건데 네. 거기에 컴플렉스 한다고 해도 저만큼의 이렇게 아, 글로벌 네. 옵티마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hx가 ax 플러스 b인 상태 혹은 뭐 이게 세타 1이고 세타 0인 상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 hx는 이렇게 그냥 되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만 설계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코스트 펑션이 2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x 함수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뭐 b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스퀘어 안에 스퀘어가 있으면 결국 4차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코스트 펑션 자체가 2차원이 혹은 그러니까 그 세타 제로 세타 1을 썼을 때 3차원으로 이쁘게 볼록하게 나온다라는 의미는 사실 hx 함수 자체가 ax 플러스 b일 때의 경우인 거고. 네. 경계선을 일자로 긋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만 네, 맞아요. 나온다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실제로 비용을 보면 아까 안쪽만 보면은 hx-y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hx 자체가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고 이거 제곱 풀게 되면은 뭐 전개 안 해도 이게 x 4제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나오는 거라는 거죠. 라는 거고, 사실 딱 이렇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세타 제로, 세타 1으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집값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집 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하철역에 가까운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강남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지방에 있는 집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집값의 요인으로 그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 ATX가 지금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AX 플러스 B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HX 자체도 굉장히 많이 AX1 플러스 BX2 플러스 뭐 CX3 플러스 D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는 추세를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 제곱 뭐 여기 세제곱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 자체가 2차원 내지는 3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 실제로는 이 비용 함수 혹은 비용이 점점 최적화가 되는 과정 자체가 그냥 3차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100차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만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다음에 더 차원이 더 복잡해지거나 그 변수가 많아지면 특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은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네, 그 여기까지 됐으면 사실 바로 뭐 수식부터 나와서 조금 제가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지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냥 수식에 대한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해서 각각을 그냥 편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 편미분되는 값만큼 계속해서 그냥 빼주는 걸로 이 경사감소를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조금 뒤에 더 그 개념적인 것도 있고 같이 플로팅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뭐 러닝레이트 알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뒤에도 설명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수식적으로 그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냥 참고 삼아 그냥 기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 그 콜론 는이라고 된 거 요거는 그냥 변수를 이렇게 할당한다 라는 의미고요. 흔히 뭐 어떤 프로그램 뭐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R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A는 B 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알파값,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그 의미대로 학습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감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율로 할 건지를 지정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데, 제가 좀 다뤄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요런 것들은 뭐 0.01, 뭐 이렇게 0.1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현재로서는 그냥 상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튜닝을 앞으로 특히나 딥러닝 쪽 가면은 하게 될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이멀테니어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는 각각 세타 제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세타 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빼줘가지고 세타 값을 튜닝한다 혹은 트레이닝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건 그냥 와닿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수식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인투이션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몰 J는 J. 요거요? J. 요거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복하는데 지금 우리 변수가 세타 제로가 있고 세타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식을 세타 제로에 대해서도 한번 쓰고 세타 원에 대해서 한번 쓰기 귀찮으니까 J는 0하고 1이야 라고 해놓고 요거 그냥 J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야. 네. 네. 궁금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미분의 개념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바꿔 얘기하면 그냥 미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편미분이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래프상에서 지금 y축이 j 그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그냥 세타1 기울기 그 자체로 비용에 대해서 이제 플로팅을 해봤다라고 쳐요. 그랬을 때 앞서 아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2차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현재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세타1 값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쳐봐요. 그쵸? 그럼 요 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용은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죠. 제일 낮은 값.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법으로 갈래? 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결국에 그냥 미분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이 점에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 뭐 미분이 더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사실 이거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이 값은 무슨 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하면 사실 플러스 값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양의 값이 될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때 아까 수식이 이런 식으로 세타1에 대해서 편미분, 그러니까 세타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값이 미분하는 요 값이 나오는데 이걸 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값이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값인데 이 플러스 값만큼을 마이너스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1이. 당연히 원래 있던 세타1보다는 값이 작아지겠죠. 그쵸? 다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타1 값이 현재 예를 들어 뭐 50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미분을 했더니 이 미분이 당연히 양의 값이니까 한 계산하기 쉽게 한 10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 수식 자체가 10이 들어갈 거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밑에다가 쓰면은 세타1 새로 되는 거는 점 땡땡는 지금의 값 50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4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값이 여기가 한 40이라고 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즉슨 이 그래프를 절반 나눠서 이쪽 부분은 다 사실 미분하면 양의 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미분해도 플러스, 여기서 미분해도 여기서 미분해도 플러스가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이 플러스 값을 여기서 빼면은 세타는 이쪽 방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러면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세타는 여기까지는 가겠죠. 미분을 하면. 이거 이해되시면 사실 이게 경사감도 이해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절반 말씀드렸죠. 일부 의도적으로 딱 절반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절반은 해결이 됐는데 그럼 이게 미분했을 때 이쪽은 어떻게 돼?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렇죠? 음의 값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는 예시 안 들고 바로 좀 해볼게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수식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 또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게 결국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네. 그러면 세타1이 당연히 원래 세타1보다 커지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해되시죠? 그 말인즉슨 어떤 쪽에 있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 있든 미분해서 미분된 값을 항상 빼줘버리면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요거 먼저 러닝레이트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쪽에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미분했을 때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미분했을 때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미분했을 때 값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빼는 과정을 반복하면 세타 값이 점점 이쪽으로 와서 결국에는 이쪽에 수렴한다, 컨버지한다, 혹은 컨버전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건 좋은데 일부러 앞에 알파라고 해서 그냥 사실 앞에 그냥 상수값 하나 곱해놓은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이걸 되게 거창하게 러닝레이트 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알파 값이 극단적으로 되게 작은 경우랑 되게 큰 경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파 값이 적절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되게 작으면
사실 여기서 어떤 값이 미분이 되더라도 이 값이 굉장히 작으면 결국엔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작은 값을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작은 값을 되게 촘촘하게 이거를 학습을, 머신러닝을 할 거고, 그 말인즉슨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새 뭐 GPU를 하고 뭐 되게 뭐 무슨 뭐 GPU 가속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되면은 그냥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한 30분 만에 나올 것도 맘만 먹으면 그냥 하루 이상 걸리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 값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게 되면은 실제로 미분했을 때 이 값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적절하게 나오는데 이 앞에 이 값이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값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미분을 해서 값을 통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결국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값이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값이 너무 앞에 값이 커버려가지고 얘가 여기까지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이렇게 이쪽으로 막 엄청나게 가버리고, 이 의미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알파 값이 무수히 크더라도 운이 좋으면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수히 되더라도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멈출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을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실제로도 제가 직접 이걸 돌려서 실험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학습이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미분값은 되게 작아졌는데 이 앞에 값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렴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튀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 돌려보면은 비용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올라오고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돌려보면 되지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알파 값이 문제인지 데이터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이거를 적절하게 되게 정확도 막 95%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사실 이거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면은 당연히 되게 처음에는 그냥 손글씨 그냥 하루 만에 했어라고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물론 비용이 줄어들다가 커지는 것 자체가 마냥 알파 값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적으로 그걸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알파 값부터 의심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2차원으로 이렇게 플로팅이 되더라도 아까 같이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만 플로팅 되지 않고, 그쵸? 변곡점 몇 개죠? 하나, 둘, 셋, 내면 4차로 비용이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경사감소에서 미분에 의해서 되더라도 여기서 시작했으면 일로 수렴이 될 거고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쪽으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다시 이제 개념을 계속 심어드리는 거예요. 로컬 옵티멈 기준으로는 두 개가 있는 거다. 로컬 옵티멈 두 개. 그렇죠? 근데 전지적 이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낮은 비용 요거죠. 이거는 글로벌 옵티멈이다. 옵티멈 혹은 옵티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가장 최고의 글로벌한 성능을 얻냐 하면은 차원이 인간이 이해하기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서 그렇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의 어떤 기법적으로는 많이 돌려봐서 비용이 낮은 거를 구하는 그런 모델을 얻어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많이 돌려보면은 세타 값을 랜덤하게 시작을 랜덤 값으로 딱 주면은 세타 값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에서 수렴을 하든지 여기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 이 직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슬라이드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책 한 권 사서 딥러닝 공부하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이제 좀 딥러닝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 값 있죠. 알파 값이 어,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알파 값을 고정해도 좋냐, 아니면 알파 값을 가변적으로 가져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파 값은 픽스드, 고정해도 무리가 없다. 아까처럼 이렇게 굉장히 위로 튀는 것이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이 오른쪽에 손실을 그러니까 빼주는 값이 요 알파랑 이 미분값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미분값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미분값이 여기서 미분했을 때는 기울기가 되게 크죠. 근데 점점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알파 값은 고정하더라도 이 값이 큰 값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작은 값으로 바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실 다시 세타 기준으로 여기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좀 확확 줄어들으면 좋은데 점점 여기로 갈수록 다시 위로 이렇게 튀어버리면 안 되니까 점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점점 학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알파 값을 그 의미에서 알파 값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점점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이 미분값 자체가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한 알파값만 세팅이 되면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알파 값은 그러면 또 적절한 거는 어떻게 또 지정을 해야 돼라는 거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 데이터에 기인한 거긴 해요. 그래서 어떤 뭐 한 0.1 정도가 통칭적으로 좋은 거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리는 데이터 자체가 다 상황마다 다를 텐데 거기에서 맞춰서 이건 0.1이 무조건 좋은 거야, 0.01이 좋은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매직 넘버가 따로 존재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알파 값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팅할 수 있는지는 심지어 그런 쪽으로도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고 되게 많이 활발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기회가 닿으면 그 알파 값을 적절하게 세팅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for linear regression에 대해서 요 앞까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수식도 좀 다루긴 했지만 수식보다는 좀 어떤 인투이션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우리가 최초에 시작했던 집값을 예측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같이 연계가 돼서 동작을 한다는 거야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수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는 왜 x가 생겨나고 이거는 왜 여기 생겨나지 않느냐 이거는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힌트를 드리자면은 왜 함수 미분에서 그러니까 다중함수 미분 있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잖아요. 그죠? 이거에 의해서 이 세타 제로 기준으로 미분하고 세타 원으로 미분하면은 이게 결국엔 hx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은 하나 상수 취급해서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거나 남거나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자체에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동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에 그 세타 제로를 그 미분을 통해서 값을 줄일 때랑 세타 원을 미분을 통해서 값을 줄일 때 여기서 이미 값을 줄인 거를 여기서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해도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세타 제로 세타 원이 하나가 뭐 기울기고 하나가 어떤 절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집값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랑 집의 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두 개는 독립적으로 취급을 해줘서 이거를 각각의 그 미분을 통해서 최적화를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거를 이미 그냥 하나 비용을 줄여버리고 그거를 다시 밑에 디펜던트하게 써버리면은 결국에 이 학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요거는 또 질문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 일단 강의는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이멀테니어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냥 최근에 뭐 텐서플로 쓰거나 하면 이게 잘 돼 있어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은 좀 더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말짱꽝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해서 이런 로컬 옵티마를 구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해? 라고 했을 때 랜덤하게 세타 값이 기울기와 절편이 이렇게 되는 이 직선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해보죠. 이거 자체는 그냥 랜덤하게 시작하면 이렇게 어떻게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정답지가 있고 추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등고선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그 경사 감소에 의해서 점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사 감소를 해서 비용을 한번 줄였어요. 그럼 비용이 점점 이쪽이 제일 낮은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티가 안 나겠지만 추세선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보다는 요거였고 요거요. 어차피 더 많이 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오면은 비용이 더 줄어들었죠. 미분에 의해서. 그랬을 땐 추세선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왔죠. 비용이. 그럼 또 추세선이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이건 좀 더 무수히 많이 했죠. 한 7, 8번째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절편이 돼버렸죠. 근데 더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비용이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죠. 근데 실제 추세선도 보면은 많이 이제 정답지에 가까워졌죠. 네,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이어서 나가자면 결국에 그래서 경사 감소를 통해서 값들을 계속해서 최적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렴을 하게 돼 있고 이거 자체는 1차 함수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최선 정답지에 최대한 가까운 추세선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뭐 딥러닝 강의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만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머신러닝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접근 방법이 다 들어가 있고 한 사이클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 또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아까 뭐 47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자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뭐 100만 개, 뭐 혹은 뭐 1000만 개, 뭐 1억 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매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거를 경사 감소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이게 좀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그냥 훈련 개수를 좀 묶어서 뭐 10번에 한 번 한다든지 100번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배치로 경사 감소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유명한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서도 이거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SGD라고 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확률에서 어떤 표본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통계를 뽑아보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에서 SGD가 하는 방법은 전체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경사감소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는 걸로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